천둥 같은 굉음이 눈보라를 찢었습니다. 노르웨이군 K9 자주포 6대가 영하 42도 설원을 가르며 돌진했죠. 에릭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덴마크 전직 조달국장인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무려 30억씩 준 이스라엘제 자주포 8대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유압이 안 올라옵니다. 병사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중대장이 포신을 발로 찼습니다. 고철 소리만 메아리 쳤죠. 한국제 K9이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살아있는 맹수처럼 포효하며 달렸습니다. 원 그리고 에릭슨은 좌절했습니다. 한국의 단 한 번의 거절로 덴마크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에릭슨은 30조 원을 들고 한국을 찾아갔죠. 하지만 한국 방사청 김 국장은 서류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에릭슨, 당신은 5년 전 우리 엔지니어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한국은 무슨 카드를 쥐고 있었길래 덴마크가 무릎을 꿇게 된 걸까요? 나토 27년 경력 에릭슨이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글로벌 감동 아카이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기술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에릭 에릭슨입니다. 나토 안보 분석관으로 27년을 일했죠. 덴마크 국방부 조달국장을 지냈습니다. 40년간 군수계약 분야에서 300건이 넘는 협상을 성사시켰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독일 레오파드 전차,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 손을 거쳐간 무기들이 유럽 전역을 지키고 있었죠. 사람들은 저를 협상의 귀재라고 불렀습니다. 신뢰받는 중재자라고 칭송했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협상가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저는 그린란드 전방 기지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42도. 바람이 얼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죠. 쾅! 천둥 같은 굉음이 눈보라를 가르며 터졌습니다. 뭡니까? 저게 뭡니까? 덴마크 중대장이 쌍안경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 6개가 솟아올랐죠. 노르웨이군 K9 자주포였습니다. 쿠쿵, 쿠쿵, 쿠쿵. 46톤짜리 철괴 6대가 눈벽을 부수며 돌진했습니다.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주포가 불을 뿜었죠. 화광, 화광. 3km 전방 설벽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제였습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도 저 괴물들은 멈추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덴마크군 진지를 향해서 말입니다. 30억. 대당 30억 유로씩 주고 산 이스라엘제 최신의 자주포 8대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신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죠. 조종석 해치는 얼어붙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중대장님, 유압이 안 올라옵니다. 엔진을 돌려. 빨리. 안 됩니다. 냉각수가 얼었습니다. 병사들의 비명이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탕. 중대장이 포신을 군화로 걷어찼죠. 쨍그랑. 고철 두드리는 허무한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이 XX 고철 덩어리가. 중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수치심이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60세 노인이 눈 속에 주저앉았죠. 5년 전. 제가 뭘 한 겁니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쿠쿵, 쿠쿵. 한국제 K9이 우리 옆을 지나쳤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지옥 같은 추위를 비웃으며 살아있는 맹수처럼 포효하며 달렸습니다. 그날 밤 BBC는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덴마크군 신형 무기 시스템 전면 마비. 240억 유로 투입된 최신의 장비 북극 혹한의 무용지물. 48시간 후 덴마크 국방장관이 사임했습니다. 72시간 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죠. 제 얼굴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독일에 연락했습니다. 5년 기다려야 합니다. 프랑스에 전화했죠. 우리도 5년은 걸립니다. 미국에 애걸했습니다. 최소 7년입니다. 나토의 모범생이라 불리던 덴마크가 순식간에 안보 사각지대로 전락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 저는 30조 원을 들고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전체 예산의 3배였죠.
이 돈이면 뭐든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방사청 회의실. 저는 땀에 젖은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김 국장님 30조 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덴마크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김 국장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나가주십시오. 국장님, 제발. 30조라고요. 저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릭슨. 김 국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5년 전 우리 엔지니어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말해보십시오. 김 국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98점짜리 제안서를 뭐라고 불렀죠?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파는 나라입니다. 김 국장이 일어섰습니다.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가 등을 돌렸습니다. 돈으로 신뢰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죠. 30조 원. 하지만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카드를 쥐고 있었던 걸까요? 왜 돈보다 신뢰를 앞세웠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5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019년 파리. 제가 저지른 악마 같은 배신의 현장으로 말입니다. 2019년 10월 12일 파리 북부 르브르제 박람회장에서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VIP 라운지에 앉아 위스키를 홀짝이며 이스라엘 무기상 모세 레비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사실 담소라기보다는 이미 끝난 거래의 마무리 절차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7명입니다. 대표는 박준혁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계를 힐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 정도 주게. 형식적으로라도 들어는 봐야 하지 않겠나. 제 목소리에는 이미 냉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들을 한눈에 훑어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준혁이 맨 앞에 섰는데 검은 양복은 단정했지만 구두 뒤꿈치가 심하게 달아있는 게 눈에 들어왔죠. 국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고 저는 건성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준혁이 서류 가방에서 꺼낸 제안서는 상당히 두툼했습니다. 3개월간 저희 팀 전체가 밤낮 없이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기대감이 동시에 묻어났죠.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그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K9 자주포는 영하 50도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8개월간 진행한 혹한 테스트 영상, 터키군의 시리아 국경 실전 배치 데이터, 폴란드 겨울 훈련 기록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98점짜리 제안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세와 뒷거래를 끝낸 상태였고 계약금 일부는 제 스위스 계좌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박 연구원, 좋은 자료입니다. 저는 제안서를 덮으며 형식적인 칭찬을 던졌습니다. 박준혁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하지만 우리는 나토 표준 무기가 필요하고 한국제 무기를 나토가 쓴다는 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국장님, 실전 데이터가 여기 전부 있습니다. 박준혁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폴란드군이 겨울 훈련에서 영하 30도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자르며 손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혁 뒤에 앉은 6명의 동료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죠.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사실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들러리였고 입찰 경쟁력을 높이려고 형식상 부른 3번째 업체에 불과했죠.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박준혁이 동료들과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축 처진 어깨가 한동안 제 뇌리에 남았지만 곧 잊어버렸죠. 저녁 7시, 저는 모세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제 자주포 8대,
총액 240억 유로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죠. 그중 2%가 제 몫으로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어떻게 했나? 모세가 물었고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들러리 역할은 끝났지. 보냈네. 그날 밤 저는 1박에 3,000유로짜리 호텔 스위트룸에서 킹사이즈 침대에 누웠습니다. 반면 한국기술진은 공항 근처 2성급 호텔에서 1박 60유로짜리 방 3개를 7명이 나눠 썼다고 나중에 들었죠. 박준혁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98점짜리 제안서를 다시 펼쳐보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찾으려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안서가 아니라 저였죠. 5년이 지난 지금 그린란드 설원에서 고철이 된 이스라엘제 자주포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5년 전 쓰레기통에 버린 건 종이 몇 장이 아니라 우리 덴마크 젊은 병사들의 생명이었다는 것을요. 2024년 12월 3일 새벽 4시 18분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국방부 작전참모였죠. 국장님, 그린란드 7기지가 습격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찰기 6대가 영공을 침범했고 지상군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주포는? 방어태세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무슨 소리야? 작년에 240억 들여서 산 최신의 무기들이 있지 않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그린란드 전선이 펼쳐져 있었죠. 빨간 점들이 우리 기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었습니다. 현재 적군과의 거리는 8km입니다. 작전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우리 자주포 사정거리는 40km입니다만. 그럼 쏘면 되지 않나? 제가 소리쳤죠. 유압 시스템이 전부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하 32도에서 냉각수가 동결됐고 포신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스크린 한쪽에서 현장 영상이 떴습니다. 덴마크 병사들이 맨손으로 포신을 두드리고 있었죠. 한 병사가 토치로 유압 라인을 녹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3번 포도 안 됩니다. 무전기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4번 포 엔진 시동도 꺼졌습니다. 5번 포 조준 시스템 먹통입니다. 병사들의 절규가 상황실 스피커를 가득 채웠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의자를 부여잡았습니다. 스크린이 전원됐습니다. 19살 통신병 크리스티안의 헬멧캠 영상이었죠.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엄마. 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소총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크리스티안, 진정해.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포가 안 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티안이 울먹였습니다. 그때 다른 무전이 터졌습니다. 노르웨이군 K9 부대 접근 중.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죠. 6대의 자주포가 눈보라를 뚫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제 K9이었습니다. 쿡쿵.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영하 38도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저 괴물들은 멈추지 않았죠.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화광. 6km 전방에서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러시아군 선발대가 K9의 집중포화에 산산이 흩어졌죠. 노르웨이군이 우리 방어선을 막겠다고 합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크린 한쪽에서는 여전히 덴마크 병사들이 얼어붙은 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한국제 K9이 천둥처럼 포효하며 적을 몰아내고 있었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전선에서 벌어지는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국장님, 유족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아직 사상자는 없지 않나? 제가 물었죠. 지금은 노르웨이군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어찌할 겁니까? 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제가 뭘 한 겁니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에릭슨,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5년 전 파리 계약건을 전면 재조사한다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저 멀리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한국제 K9이 눈보라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비웃고 버렸던 바로 그 한국의 무기가 말입니다. 2025년 1월 22일, 저는 인천공항에서 KTX를 타고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거절당한 지 4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덴마크 국방부는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고, 언론은 제 얼굴을 연일 일면에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창원에 있다고 믿었죠. 새벽 3시 17분, 택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철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이 시간에도 일을 합니까? 제가 묻자 택시기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긴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24시간 돌아갑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정문 경비실에서 박준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5년 만이었죠. 그는 여전히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에릭슨 국장님.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덴마크를 구해주십시오. 박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죠. 따라오십시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그의 뒤를 따라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공장 바닥 면적이 축구장 6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백 개의 조명이 대나처럼 밝게 비추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20분인데도 현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합니까? 제가 물었죠. 끝날 때까지 합니다. 박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작업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돋보기를 쓰고 금속 부품을 깎고 있었죠. 그의 손은 나이가 무색하게 떨림 하나 없이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김철수 명장입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K9 포신 정밀 가공 47년 경력이죠. 작년에 정년 퇴직했는데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왜 복귀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명장이 고개를 들며 저를 봤죠. 우리 무기 쓰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품질 하나라도 잘못 나가면 그게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가 다시 부품을 들여다봤습니다. 0.01mm 오차도 용납 못합니다.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박준혁이 다음 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포신 3개가 검사대 위에 놓여 있었죠. 한 연구원이 포신 내부를 내시경 카메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2시간째 검사 중입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영하 50도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출고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겁니다. 12시간이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개나 검사합니까? 2개입니다. 박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구동 4층에 올라갔습니다. 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문을 열자 5명의 연구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언제부터 여기 계십니까? 3일째입니다.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수출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중이죠. 저는 잠든 연구원 옆에 놓인 컵라면 용기 3개를 봤습니다. 구겨진 담요 한 장이 의자에 걸쳐져 있었죠. 집에는 안 갑니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박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급한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러시아 위협 때문에 당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옥상으로 데려갔죠. 창원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이 공장만큼은 모든 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파리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국장님이 저희를 비웃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곳이 무엇인지, 여기서 무엇을 만드는지. 여기는 공장이 아닙니다. 박준혁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는 성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일궈낸 땅이고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5년 전 제가 버린 98점짜리 제안서. 그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런 밤들이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철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박준혁이 공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의 결사항전 의지로 만드는 겁니다. 창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울 용산 방사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30조 원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죠. 아니, 정확히는 창원에서 본 것들을 가슴에 담고 왔습니다. 새벽 3시까지 불 켜진 공장, 47년 경력 명장에 떨리지 않는 손, 3일째 쪽잠 자며 일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계속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 국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3일 전과 똑같이 차갑더군요. 또 오셨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60세 노인이 차가운 회의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죠. 국장님, 잘못했습니다. 5년 전 제가 저지른 죄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김 국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목이 흉합니다. 60이 넘은 사람이 이게 뭡니까? 하지만 저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창원에 다녀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새벽 3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을 봤습니다. 백발의 명장이 0.01mm를 깎아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 국장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더니 입을 열었죠. 에릭슨, 우리가 왜 이 무기를 만드는 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겠죠. 수출 실적 때문이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틀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김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총 한 자루 제대로 없이 전쟁을 맞았습니다. 미국에 구걸했고 유엔에 애원했죠. 그렇게 3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맨손으로 공장을 세웠습니다. 다시는 우리 자식들이 남의 나라 무기 구걸하며 눈물 흘리지 않게 하려고 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베트남에 갔던 우리 군인들이 미국제 총이 고장나서 맨손으로 싸워야 했던 이야기. 아십니까? 김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중동에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테러 위협에 떨 때 우리 무기가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눈빛이 이글거렸죠. 그래서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김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K9, K2, KF-21,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킬 무기를요. 이건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밤새 기도하며 빌었던 소원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전쟁터에서 총알바지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5년 전 파리에서 버린 건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김 국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 70년의 한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겁니다. 당신은 6.25 때 죽어간 300만 명의 원혼을 2번 죽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김 국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년 동안 우리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치욕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98점짜리 제안서가 들러리로 쓰였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압니까?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비웃는 동안 우리는 더 완벽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작동하는, 사막에서도 멈추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우리를 찾습니다. 김 국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당신들이 무시하던 그 한국제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5년 전 당신은 우리를 들러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당신이 우리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덴마크 젊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5년 전에 생각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김 국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0조 원.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죄입니다. 김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 걸고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죠.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깨달았죠. 한국은 돈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오직 진심 앞에만 마음을 여는 대국이었습니다. 김 국장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을 가슴에 품고 저는 경남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보고 오십시오. 그가 건넨 종이에는 주소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비행시험장이었습니다. 오후 2시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관제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경납고에서 은빛 전투기 한 대가 천천히 나오고 있었죠. KF-21 보라매였습니다. 저게 정말 한국이 만든 겁니까?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서 있던 시험비행사 강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활주로 끝에 보라매가 섰습니다. 쌍발 엔진에서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대위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유럽은 30년 걸린다고 비웃었죠. 독일 전문가는 한국 기술로는 10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강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비행기는 우리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전투기에 목숨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입니다. 엔진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꽝! 보라매가 활주로를 박차고 솟구쳤죠. 12도 각도로 하늘을 가르며 상승했습니다. 15초 만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비행기 한 대를 완성하기까지 1847번의 시험 비행이 있었습니다. 강대위가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의 추락사고도 없었습니다. 1847번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6,000명의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강대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300명은 가족을 1년 넘게 못 만났습니다. 설계가 막힐 때마다 공장에서 쪽잠을 잤죠. 보라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하 0.9의 속도로 활주로 위를 스쳐 지나갔죠. 쿡쿡쿵. 음속에 가까운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저 엔진 하나가 7,800마력입니다. 강대위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F-16보다 강력하고 프랑스 라팔보다 효율적입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보라매를 따라갔습니다. 기체가 90도로 수직 상승했다가 급선회했죠. 중력 가속도 구지를 견디는 기동이었습니다. 조종사는 얼마나 훈련합니까? 2년입니다. 강대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워낙 안정적이라 사고율은 제로입니다. 보라매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역추진 장치가 작동했죠. 600m 만에 완벽하게 정지했습니다. 1950년 우리 할아버지들은 총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강대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970년 우리 아버지들은 미국제 중고 전투기를 받았었죠. 그런데 2025년 지금 우리는 우리 하늘을 우리 비행기로 지킵니다. 경납고로 돌아온 보라매 앞에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체를 손으로 쓰다듬는 사람, 랜딩 기어를 점검하는 사람, 엔진 온도를 체크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분들은 이 비행기를 자식처럼 대합니다. 강대위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비행기가 우리 아들, 딸들을 태우고 하늘을 날 테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년 전 제가 비웃었던 나라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보라매의 엔진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강대위가 물었습니다. 저 소리는 우리 조상들의 한을 풀어주는 포효입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 무기에 의존하며 살았던 서름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함성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고 훨씬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천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덴마크 검찰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2019년 파리 방산 계약 비리 자백서.
첨부 파일에는 5년간 숨겨왔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모세 레비와 주고받은 이메일, 뒷거래 녹취록까지 말입니다. 송신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제 인생은 끝장납니다. 40년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고 연금은 박탈되며 최소 7년 이상 감옥에 갈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클릭했습니다. 딸깍. 전송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남산타워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덴마크 의회 비준이 필요한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 통행권 양도 협정안이었습니다. 북극 항로는 덴마크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린란드를 관통하는 이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였죠. 연간 1200척의 선박이 통과하고 통행료만 30억 유로가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략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고 나토의 북극 방어선을 유지하는 핵심 자산이었으니까요. 이걸 넘기면 덴마크는 북극에서 발언권을 잃습니다. 국방장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죠. 한국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세 번째로 방사청을 찾았습니다. 김 국장이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2개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 국장이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자백서 사본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덴마크 검찰에 보냈습니다. 5년 전 제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김 국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이러면 당신은 감옥에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소 7년형입니다. 연금도 날아가고 가족도 저를 외면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죄입니다. 두 번째 봉투는 뭡니까? 김 국장이 물었습니다. 북극항로 통행권 양도안입니다. 저는 두 번째 봉투를 밀었습니다. 덴마크 의회를 설득해서 한국에 우선 통행권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통행료의 40%를 할인하고 군사 목적 통행은 무제한 허용하겠습니다. 김 국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덴마크의 자존심입니다. 북극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카드죠. 하지만 한국은 제게 진심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가져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국장이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죠. 에릭슨,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창원에서 봤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불 켜진 공장을, 47년 경력 명장에 떨리지 않는 손을 3일째. 쪽잠 자는 연구원들을 봤습니다. 사천에서도 봤습니다. 1847번의 시험 비행 끝에 탄생한 보라매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걸요. 70년 동안 쌓아온 한을 풀어내는 외침이라는 걸요. 그런 나라를 제가 5년 전에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모든 걸 걸고 사죄하는 겁니다. 김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한참을 밖을 내다봤죠. 에릭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덴마크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양심을 구하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덴마크 젊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걸 막고 싶고 5년 전 제가 짓밟았던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김 국장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죠. 진심이 통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한 사과 앞에만 마음을 엽니다. 에릭슨, 당신은 이제야 그걸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60세 노인의 손과 50대 한국인의 손이 맞닿았죠.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김 국장이 말했습니다. K9 자주포 12대, KF-21 전투기 6대, 그리고 기술 지원팀을 덴마크에 파견하겠습니다. 북극 항로는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감사합니다. 김 국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 덕분에 한국과 덴마크가 진정한 동맹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코펜하겐 항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부두에는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들었죠. 덴마크 왕실 의장대가 붉은 융단을 깔았고 군악대가 악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르그레테 여왕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에 전 국민이 들썩였습니다. 저는 부두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 자국이 남아 있었죠. 일주일 전 덴마크 법원은 제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형 집행을 6개월 유예해줬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라는 여왕의 특별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죠. 14,500톤급 상륙함 독도함이었습니다. 함수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갑판에는 한국 해군 수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함께 실려온 K9 자주포 12대가 갑판 위에서 위용을 뽐냈습니다. 독도함이 부두에 접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쿵! 거대한 철괴가 부두에 닿는 순간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죠. 애국가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덴마크 군악대가 한국 국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83세의 노구를 이끌고 직접 손에 태극기를 들었죠. 부두에 모인 3만 명이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함성이 코펜하겐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북유럽의 차가운 항구에서 태극기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함교에서 김준호 함장이 내려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군인이었죠. 그의 뒤로 박준혁 수석연구원과 한국기술진 50명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5년 전 파리에서 제게 모욕당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왕이 김 함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함장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여왕이 허리를 숙였죠. 덴마크 군주가 외국 군인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여왕 폐하, 영광입니다. 김 함장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여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린란드에서 떨고 있던 2,000명의 젊은 병사들을 구했습니다. 여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덴마크는 영원히 대한민국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준혁이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마주볼 용기가 없어 고개를 숙였죠. 국장님.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지입니다. 제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5년 만에 맞잡은 손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60세 노인이 30대 한국 엔지니어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년 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랬습니다. 박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갑니다.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한국기술진 50명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부두 전체로 번져나갔죠. 크레인이 작동했습니다. 독도함 갑판에서 K9 자주포 첫 번째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46톤짜리 철괴가 공중에 매달렸죠. 태양빛을 받아 포신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부두의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함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덴마크 국방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덴마크 역사의 새로운 장입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함께 북극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신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영원한 동맹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군악대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덴마크 국가였죠. 하지만 연주가 끝나자마자 다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국가가 2번 연주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외국 원수도 아닌 구남 이팡의 국가를 2번 연주한 것은 나토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부두 한쪽에 서서 독도함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70년 전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총 한 자루 제대로 없이 전쟁을 치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유럽 강국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유럽의 여왕이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누군가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3만 명이 따라 외쳤습니다. 저도 2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배웁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 완벽을 향한 열정, 그리고 돈보다 신뢰를 앞세우는 자존심을 배웁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우리를 구했습니다.